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어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는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입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만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의 개방이 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A급 역사 강사인 분이 남북 통일이 되면 인구가 많아지고 소비가 많아져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므로 유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인구가 많아지면 과연 유리한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의 내수 경제 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일본을 살펴보니 일본은 세계 4위고 한국은 15위 됩니다. 일본은 한국의 4배 정도의 내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내수 경제가 충분하다고 수출을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수 경제가 충분하여도 수출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 제재가 심하여도 내수 시장이 커서 견딜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 또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은 국가가 경쟁력이 커진다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 말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이 세 개의 나라들은 인구가 많아서 문제인 경우가 있고 인구가 적어서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구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인구 밀도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 많은 국가들이 산업 발전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밀도가 높은 순위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는 대부분 적은 나라이고 대부분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구 밀도 10위인 방글라데시가 유일하게 못 사는 나라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구 밀도가 높은 것도 별로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세계 인구 밀도의 23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38위 정도 됩니다. 북한도 67위로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만 보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산업화가 시작될 때 60년대나 70년대 수도 서울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서울 인구가 많아도 별 지장이 없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산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매우 놀라고 합니다. 통일을 주장하는 분들은 인구가 많으면 내수 시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구가 세계 1, 2의 중국과 인도를 합치면 27억 정도 되지만 인구가 3억 3천인 미국 소비시장은 두 나라가 합한 시장 총액의 고비나 됩니다. 한국의 내수시장은 13억 인도의 내수시장의 절반이나 됩니다. 5천만인 한국의 내수시장은 굉장히 큰 내수시장입니다. 옛날은 식량이 주 소비시장인 농업국가에서는 인구의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야 소비할 것이 아닙니까?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소비시장에는 평균 국민 생산력이 높아야만이 가능합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2천만의 내수시장은 한국의 100만 명 수준의 내수시장도 안 됩니다. 북한 백성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남한이 통일하여 북한을 발판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여도 일본과 중국과 손잡고 하지 한국과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자면 북한을 경제발전시키고 북한 백성을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은 4차 혁명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운동화 공장은 말레이시아에 2,000명의 종업원이 생산하는 공장을 독일로 옮겼습니다. 전 공장이 로봇가 자동화되어 이제는 20명이 움직이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공장으로 점차적으로
변화되면서 전 세계 공장이 로봇화되면서 과연 인구가 많은 것이 유리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농업이나 건설 분야에서도 기술화가 가속화가 되어 좀처럼 많은 사람이 필요 없게 됩니다. 차량이나 철도, 비행기, 선박 모두가 자율로 움직이게 됩니다. 생산 과잉으로 전 세계의 소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소비하지 못하는 과잉 생산품이 문제입니다. 적절하게 생산한다면 소비시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구 숫자나 인구 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일본이나 독일이나 유대인들은 똑똑하고 정밀하고 성실하여 세계 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에서 똑똑한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말도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중국이나 인도가 올림픽 성적에 그렇게 꼭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발명 특허 출원 순위를 보면 국가별로는 미국이 1위를 하였고 중국, 일본, 독일이 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이 많다고 하여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허권이 많다고 하여 다 머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쓸만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인구가 많은 인도가 특허권 수를 보면 10위를 한 것을 보면 인구가 많은 것이 꼭 인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정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노령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인구 절벽으로 생산할 참여할 인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구 절벽 시대에 들어와도 청년 실업자의 수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 수는 47만 명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200만 명이나 됩니다. 지금 한국의 공장은 외국 근로자가 아니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인구가 부족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할 일이 없이 북한 노동자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또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탈북민이 현재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은 저금 공급과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처럼 대우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고용하는 사람도 탈북민은 일을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주의 노동에 습관이 들어서 성실하게 일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공산주의 사회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노동 생산력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 살아온 사람들과 노동 생산력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기업들은 개방 개혁을 한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직은 한국의 기능공예과 비교하면 아주 그 기술 수준이 낮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건설이나 조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처음에는 전체 북한 백성에게 매달 기초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주어야 합니다. 1인당 30만 원씩 준다고 하여도 매달 7조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90조가 들어갑니다. 단일 통하지만 일하는 만큼 줄 수가 없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에 동독 근로자인 경우에 소독 근로자의 60% 정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능의 능력이나 속도는 소독 근로 기능공의 20-3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독 기업은 경쟁력이 없어 모두 망하게 됩니다. 북한에 있는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철력, 수도, 도로, 철도, 항만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단기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노동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독일 통일 비용으로 20년간 2조 1천억 유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60%는 동독 주민을 돕기 위한 소비성 복지 예산으로 쓰여졌습니다. 독일은 매년 동독 지역에 약 1,000억 유로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
독일 통일 당시에 격차가 무려 3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한의 소득의 격차는 22배가 됩니다. 통계상으로 22배지만 북한의 대부분 소득은 수령혁명자금과 군사자금으로 사용되므로 실제 일반 국민 소득의 차이는 40배가 이상 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의 통독의 인구는 600만 명이지만 지금의 북한은 4배가 많은 국민에 대한 복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예산이 500조인 것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추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는 세계 경제 전문가들의 한국의 주식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북한 개방에 일정한 시간이 주어진 이후의 통일이 아니면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을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는 남북 연방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옹호하는 데서 나온 논리인 것 같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인구가 많아지면 유리하다는 논리는 짜맞추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주장도 목표를 세우고 짜맞추는 논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논리가 틀린 논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평생을 통일에 대한 세뇌 교육을 받아온 탈북민 형제들은 나의 발언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접수하면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을 평생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북한은 중성단차를 개발하면 남침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북한의 간부들에게 나온 얘기인데 북한은 중성자탄을 개발하면 남침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중성자탄은 공중에서 터지면 건물이나 탱크는 파괴 효과가 적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죽는다고 합니다. 남한 사람들을 중성자탄으로 대부분 죽이고 모든 자산은 차지하겠다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원자탄은 모두 파괴함으로 우리에게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무력 적화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탈북자들은 그동안 교육받아본 내용을 들어보면 북한 동포들은 개방만 하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입니다. 북한은 무력 적화 통일의 헛된 꿈을 버리고 항복하고 개방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 고르반이 되었다 라고 말하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르반 하면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니 이제는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리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교회 건축을 위하여 작정 헌금을 하려고 상당한 돈을 저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보험으로 충당할 수 없는 중병이 걸려서 수술을 하고 입원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작정한 헌금이지만 아무래도 수술비로 사용하여야 하겠다고 목사님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하나님께 소약한 것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니까 치료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친구에게 꾸어서 충당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작정한 헌금이 바로 고르반이 아니겠습니까? 통일이나 개방이 고르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나 개방이든지 복음을 통하여 북한 백성의 살리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011년에는 7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2050년에는 90억이 되고 1100년에는 100억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래의 인구가 많은 것은 불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